늦가을의 공기는 유난히 차가웠다. 한옥마당에 심어진 감나무의 잎은 절반 이상 떨어져 바닥에 수북이 쌓여 있었다. 바람이 불 때마다 낙엽이 흩날렸고 제사상 위에 초가 바스락거리며 흔들렸다. 검은 정장을 입은 조문객들은 삼삼오오 이야기를 나누다가도 집안을 가득 채운 슬픔에 인해 목소리를 낮추었다. 큰아들 현수는 대문 앞에 서서 무겁게 고개를 숙이며 사람들을 맞이했다. 그의 눈은 붉게 충혈돼 있었지만 단 한 번도 울음을 터뜨리지 않았다. 가장이라는 자리가 이제는 자신밖에 없다는 무게가 그의 어깨를 꾹 짓눌렀다. 둘째 현우는 동생답지 않은 낯선 눈빛으로 장래 내내 형의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다. 속으로는 억울함과 불만이 소용돌이쳤다. 그는 늘 형의 그늘 속에서 살았고 아버지가 현수를 더 신뢰한다는 사실이 오래도록 그의 자존심을 갉아먹어왔다. 막내 현주는 상주석 한쪽에 앉아 눈물을 훔쳤다. 그녀에게 아버지는 그저 든든한 울타리이자 세상에서 가장 따뜻한 사람이었다. 그러나 이제 그 울타리는 사라졌고 남은 것은 오빠들의 삐걱거리는 관계와 불안한 침묵뿐이었다. 며칠 뒤 변호사 사무실. 창밖에는 겨울을 앞둔 바람이 세차게 불어 흰 커튼을 흔들었다. 묵직한 가죽 의자에 앉은 변호사가 유언장을 펼치자 방 안의 공기는 한순간에 얼어붙었다. 고인은 큰아들 현수에게 본가와 회사 지분의 절반을, 둘째 현우에게 시골 땅과 상가 임대권을, 막내 현주에게는 아파트 2채와 예금의 절반을 남기셨습니다. 말이 끝나자마자 현우의 얼굴이 일그러졌다. 그의 눈동자는 분노로 번쩍였고 손가락은 책상 위를 두드리며 떨렸다. 이게 공평해? 형은 회사 지분까지 가져가고 본가까지. 난 왜 시골 땅이야? 요즘 땅값도 오르지 않는 동네라고. 현수는 차갑게 형제를 바라봤다. 속으로는 억울함과 두려움이 동시에 몰려왔다. 아버지가 왜 이런 결정을 내렸는지 자신도 알 수 없었다. 그러나 그 뜻을 부정하는 건 아버지를 2번 죽이는 일처럼 느껴졌다. 아버지 뜻을 부정하지 마. 우리 모두를 생각해서 내리신 결정이야. 현주는 말없이 눈을 내리깔았다. 아파트 2채라니 그녀의 삶에는 너무 큰 재산이었다. 마치 자신이 받을 자격이 없는 선물을 억지로 받아든 기분이었다. 마음이 무겁게 가라앉았다. 며칠 동안 세 남매는 연락을 끊었다. 현우는 술잔을 기울이며 형에게 전화를 걸어 소리쳤다. 형만 편하게 살라고 유언을 그렇게 만든 거 아냐? 혹시 아버지한테 뭐라도 한 거야? 현수는 피곤에 절은 눈으로 창밖을 내다봤다. 겨울비가 어둑한 유리창을 때리고 있었다. 네가 그렇게 생각한다면 할 말 없어. 하지만 아버지를 의심하는 건 그만해. 그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내면에서는 억울함과 분노가 들끓었다. 현주는 다이어리에 작은 글씨로 적었다. 아버지가 원하신 건 분명 화목이었는데 왜 우리는 갈라지고 있을까? 돈이 사람을 이렇게까지 바꾸는 걸까? 글자를 적는 손이 떨렸고 종이에 눈물이 떨어져 번져갔다. 재판정의 공기는 숨막힐 정도로 무거웠다. 차가운 대리석 바닥과 법복을 입은 판사의 목소리가 긴장감을 더했다. 현우는 분노를 억누르지 못하고 외쳤다. 아버지는 병중에 계셔서 정신이 온전치 못했습니다. 형이 유언장을 쓰게 한 게 분명해요. 현수의 손은 주먹을 꽉 쥔 채 떨렸다. 그는 억울함에 몸이 경직되었다. 그건 사실이 아닙니다. 아버지는 마지막 순간까지 명료하셨습니다. 모든 결정을 직접 내리셨습니다. 방청석에 앉은 현주는 심장이 두근거려 손을 가슴에 얹었다. 그녀는 재판이 단순히 재산 분할의 문제가 아니라 가족의 존망을 건 싸움처럼 느껴졌다. 증인으로 나온 친척들의 증언은 엇갈렸고 결국 판사는 유언장의 효력을 인정했다. 그러나 그 결과는 누구도 만족시키지 못했다. 오히려 형제 사이의 골은 더 깊어졌다. 현우는 판결이 난 뒤 연락을 끊었다. 그는 시골 땅을 서둘러 팔아버리고 외국으로 떠났다. 뒤돌아보지 않았다. 현수는 본가를 지키며 회사 일을 이어갔지만 밤마다 거실에 앉아 홀로 술잔을 기울였다. 빈집의 고요는 그를 더욱 외롭게 만들었다.
아버지의 사진 앞에서 그는 속삭였다. 아버지, 제가 잘하고 있는 건가요? 현주는 받은 아파트를 관리하며 살아갔지만 잠들기 전마다 오빠들과 함께 웃던 어린 시절의 기억이 밀려왔다. 그때마다 가슴이 저려왔고 깊은 외로움이 밀려와 그녀를 잠 못 들게 했다. 세월이 흘러 어머니가 치매 진단을 받았다. 병원 병실은 소독약 냄새와 희미한 커튼 사이로 스며드는 햇살로 가득했다. 현수는 매일같이 어머니 곁을 지켰다. 그러나 어머니는 종종 그를 알아보지 못했다. 현우야, 밥은 먹었니? 그 순간 현수의 가슴은 산산이 부서졌다. 현주는 어머니의 손을 꼭 잡았다. 엄마, 나야 현주. 나 기억 안 나? 그러나 어머니의 눈은 멍하니 창밖을 응시했다. 이 소식을 들은 현우는 수년 만에 한국으로 돌아왔다. 그는 병실 문 앞에 서서 손잡이를 잡고도 한참 동안 들어가지 못했다. 안으로 들어서면 자신이 외면해온 죄책감과 마주해야 할 것 같았다. 어머니의 병세가 악화되자 결국 세 남매는 한자리에 모였다. 병실 창밖으로는 초겨울의 눈발이 흩날리고 있었다. 우리가 이렇게까지 갈라져야 했을까? 현주가 흐느끼며 말했다. 현수는 고개를 숙였다. 아버지의 뜻이 뭐였든 우리가 서로 미워하게 됐다면 실패한 거야. 현우는 침묵하다가 결국 무너져 내렸다. 나도 후회했어. 욕심 부리느라 다 잃었어. 땅 판 돈도 사람도 형, 미안하다. 현주는 두 오빠의 손을 동시에 잡았다. 그녀의 눈에는 눈물이 맺혔지만 목소리는 단호했다. 이제라도 다시 시작하자. 돈보다 소중한 게 가족이라는 걸 엄마가 떠나기 전에 보여드리자. 어머니는 결국 세상을 떠났다. 임종 직전 그녀는 힘겹게 미소 지으며 속삭였다. 다 같이 사이좋게 살아라. 그 말은 세 남매의 가슴에 깊이 새겨졌다. 장례가 끝난 뒤 현수는 형제들을 불렀다. 재산 다시 나누자. 본가와 회사 지분도 조금씩 나누자. 내가 책임지려 했던 게 오히려 우리를 멀어지게 만들었어. 현우는 놀란 눈으로 형을 바라보다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형 고마워. 이번엔 내가 형 따라갈게. 현주는 두 오빠를 바라보며 눈시울을 붉혔다. 그래, 우리 이제 진짜 가족으로 돌아가자. 몇 달 뒤 본가는 게스트하우스로 다시 태어났다. 대문 앞에는 작은 간판이 걸렸고 마당에는 손님들의 웃음소리가 퍼졌다. 현수는 회사를 줄이고 주말마다 손님들을 맞으며 여유를 찾았다. 현우는 손수짐을 나르며 밝은 웃음을 지었다. 현주는 게스트하우스를 관리하며 하루하루를 활기차게 살아갔다. 그 집 마당에 불어오는 바람은 여전히 차가웠지만 이제는 싸늘하지 않았다. 그 바람 속에는 웃음, 화해, 그리고 새로운 시작이 담겨 있었다.